313페이지에요. 계약법 총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약법이에요. 원래 계약이란 개념부터 보세요. 계약이란 것은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민법 안에서 사용하는 계약이란 것은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서 의사의 합치가 됨으로써 채권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래서 채권 발생하기 위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입니다. 그 당사자 의사가 청약 한쪽, 또 그 상대방의 의사는 승낙이라 그러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채권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 그래요. 민법 속에서 그래요. 근데 이 넓은 의미로 본다면 계약은요, 채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준물건을 만들어내는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족법상 신분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도 있을 수 있죠. 뭐 혼인 계약이라든지, 그죠? 약혼,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이런 거 좀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건 뭐냐? 계약법에서 말하는 계약은 바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 관계를 만드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계약법에서는요, 이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면 이 계약의 가장 기본적 대원리가 뭘까? 이거는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해요. 물권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한다 했죠. 그럼 계약법에서는요, 뭐가 적용되냐?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원칙이 대원칙이란 거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계약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로 뭐예요? 계약법 규정은 계약 자유원칙이 먼저 우선 적용되니까 이 법 규정의 성격은 임의 법적 성격을 갖겠죠. 그래서 임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대부분은 계약법에 있는 법체계, 법 규정들은 대부분은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원리가 왜 그러냐? 바로 계약 자유원칙이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계약 자유원칙이 어떤 것이냐? 좀 알아봐야겠죠. 이것은 여러분 314페이지 가면 계약 자유원칙의 내용 제일 위에 있죠.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방식의 자유,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자유 원칙은 오늘날에 오면요, 그 계약 내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죠? 공정한 계약이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 자유 원칙이 오늘날에는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공정한 계약, 이것을 자유롭게 체결하라,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면 많은 제한을 따른다. 그죠?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뭐 체결이 어떨 경우에는 강제되기도 하고, 체결의 자유인데 강제로 체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 선택을, 원칙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상대방 선택을 자유를 제한해 버리는 경우 있죠.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으면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또 내용 결정의 자유, 내용을 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죠. 가행법규 위반되는 내용으로 당사자 자유롭게 정하는 내용은 효력을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죠. 이렇게 제한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약 자유 원칙에 근거해서 문제되는 게, 오늘날 문제되는 게 뭐냐? 바로 약관입니다. 약관. 자, 이것이 315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기업, 약관에 의의했는데, 뭐 약관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차 계약할 내용을, 장래에 계약할 내용을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약 내용, 뭐 대부분을, 내용을 계약하는 당사자 일방이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을 미리 해놓는 거죠. 미리. 그죠? 미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약관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방이 만들다 보니 거기에는 만드는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일방이 만들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만들고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약관은 많은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관은 규제가 돼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약관 규제법 이렇게 하죠. 약관 규제법. 자, 이러한 약관의 성질은요. 약관은 당사자가 여기에 약속해 주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한다 해서 계약설에 의해서 구속력이 생겨요. 이렇게 해석해요. 약관은 일방이 만들었지만 왜 상대방한테 구속력이 생기냐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거기에 합의해 줬기 때문에 뭐 합의설 또는 계약해 줬기 때문에 계약설 여기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도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판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자 이때 약관 자체가요.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약의 편입이라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전부를 이 계약 내용으로 삼자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계약의 편입이라 그러는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계약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는 뭐로 하냐? 여기는 작성자가 약관을 만든 사람이죠. 작성자가 이 약관을 명시하고 즉 명시한다는 것은 약관의 내용을 누구든지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명시라 그러죠. 또 하나는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작성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면 그러면 약관은 편입된다. 즉 계약 안으로 다 들어온다 봐요. 이때 설명 의무의 대상은요. 약관 중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작성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고객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약관에 의해서 상대방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권리 의무에 관계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러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약관 전부가 그냥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 돼요. 만약에 작성자의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약관 자체를 작성자는 약관이 계약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약관이 계약 내용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주장할 수 없을 뿐이지 그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즉 고객 입장에서는 야 상대방 작성자 너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고객이 인정하는 것은 무방해요. 작성자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작성자는 계약 내용으로 주장을 할 수 없으나 고객이 당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겠다라는 것은 무방하게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계약 편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의 편입. 716페이지 가면 316페이지 가면 약관의 통제. 자, 약관은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약관은 불공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약관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통제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통제 방법은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약관을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따지겠다는 거야. 응? 이렇게.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을 통해서 약관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의 성실의 원칙. 그것이 316페이지에 약관 해석의 원칙이었죠. 약관을 해석할 때 이렇게죠. 약관은 계약 내용이니까 해석해야죠. 해석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상대방 고객을 배려하면서 했느냐,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걸 따지겠다는 거야. 상대방 배려의 명제를 제대로 실현했느냐,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냐, 안 되느냐 따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다.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에 파생 원칙들이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삼고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원칙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인 작성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약정을 별도로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 개별 약정 우선 원칙. 두 번째,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란 말은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적용해라 한 거죠. A라는 고객한테는 뭐 이렇게 해석해주고 B라는 고객한테는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객한테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라. 이게 객관적 해석의 원칙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 하기도 하죠. 또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불명하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썼다. 그러니까 내용이 불명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작성자한테는 불이익으로 해석하고 상대방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은 곧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또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소 해석의 원칙을 다른 말로는 엄격 해석 또는 제한 해석이라는데 이것은요 약관의 내용 안에 보니까 고객 상대방에게 오로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즉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규정되어 있더라, 정해져 있더라 하면 그러한 내용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엄격하고 축소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고객에게 그 피해가 가능하면 적게 가도록, 의무는 가능하면 가볍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엄격 해석, 축소 해석, 제한 해석이라는 원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 바로 파생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이러한 원칙을 통해서 뭘 한다고?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의 성실 원칙, 파생 원칙에 여기에 위반되는, 반하는 약관이 존재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요, 위반한 약관은 효력이 무효가 되겠죠. 무효인 약관이 되겠죠. 무효인 약관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신의성실 원칙과 파생 원칙을 인정했으니까 그것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무효인 약관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 무효의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약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일부분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더라. 약관 일부가. 그러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약관 무효인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약관 규제법이에요. 약관 규제법상에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민법상의 일부 무효의 법리를 특칙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민법에 있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특칙의 내용이 뭘까?
약관규제법에 있는 특칙의 내용이 뭘까? 여기는요, 그 일부만 무효가 원칙이야. 일부 무효가 원칙이야.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나머지가 유효라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해요. 이걸 원칙으로 삼아요.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의 원칙은 뭐예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일부 무효가 있으면 그 법령이 계약 전체를 무효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약관규제법에 있는 특칙의 내용은 뭐냐? 그 일부분만 무효로 취급해버리고 나머지 약관의 내용과 계약은 전부 유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관규제법의 무효의 원리를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전부 무효로 하면 오히려 소비자인 상대방한테 고객에게 불리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분만 무효로 시켜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게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관규제법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일부 무효의 특칙이 약관규제법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부분이죠. 민법의 원리를, 예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통제의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효의 법리,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꼭 이해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가면 계약의 종류가 있어요. 계약의 종류는 여기는 왜 이렇게 구별하는지 구별 실익만 조금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나오는 14가지 계약을 말합니다. 14개의 계약을 우리는 유명계약이라고 해요. 이름이 있으니까. 정려,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 전형계약은 민법상에 14가지 이것의 계약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유명계약, 이름이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혼합계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혼합계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작물 공급계약을 한다든가 옷을 맞추는 것, 구두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여행계약을 한다든가 여행계약이면 숙박계약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숙박 장소 제공하는 것, 음식물 제공하는 것, 그다음 관광지 설명해 주는 것, 다양하게 또 교통 편의 제공해 주는 것, 다양한 이런 계약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쳐서 여행계약 이렇게 하죠. 자, 이러한 비전형 계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입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분류인데요. 이 두 개의 계약의 모습은 뭘 가지고 나누냐 하면 계약을 실현하는 과정, 계약이 성립해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현 과정을 살펴봤을 때 과정상 대가적 급부 이행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대가적 급부 이행 관계. 이 관계가 있으면 유상계약이고요. 이 관계가 없으면 무상계약이에요. 이게요. 보통 보면 매매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권 넘겨주고 그 대가로서 금전,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대가관계 있죠. 지급하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죠. 또 임대차 계약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이렇게 해주고 또 상대방은 또 뭐예요? 차임을 지급하는 관계 있죠. 서로 주고받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실현시키죠.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건 뭐예요? 실현 과정에서 대가적 급부 이행이 있죠. 대가적인 급부 이행 관계가 존재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에요. 매매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뭐예요? 유상계약이란 거예요. 그 무상계약이 어떤 게 있냐?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 계약의 목적 실현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일방이 재산권 주기로 했으니까 주는 행위만 있고 상대방은 반대로 주는 건 없죠. 이렇게 해서 증여를 실현하죠. 그래서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 또 사용대차도 여기 들어가요. 사용대차. 한쪽에서 사용할 물건을 건네주고 사용케 해주기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의무가 없어요. 뭐 대가 주는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도 무상계약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무상계약이 없네요. 그죠? 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인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그래요. 유상계약이에요. 대가적 급부 이행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 두 개의 구별은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요.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면 이게 있는다면 이 계약성의 계약은 이 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요. 매매의 규정을 모두 이 유상계약성이 있는 데는 이 계약에다가 적용 가능하다.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567조에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어떤 계약이 유상계약이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민법에 있는 이 매매에 관한 규정, 아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그 유상계약이라는 계약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8페이지 가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죠.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요. 이것도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자,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요, 계약을 선입 시에요. 계약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가치가 있는 의무 채무죠. 대가적 채무가 성립,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계약을 쌍무계약, 즉 대가적 성립하게 되면 이게 있으면 쌍무계약, 이 관계가 없으면 편무계약 이렇게 한 거예요. 즉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렇죠?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 당사자 채무적, 즉 대가적 채무가 발생해서 성립하냐? 그러면 성립한다 하면 쌍무. 아니다, 한쪽에만 의무가 발생하고 상대방은 대가적 채무는 안 생긴다 그러면 편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쌍무 계약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도 매매,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전부 다 쌍무 계약을 성질을 가져요. 왜냐하면 매매는요, 한쪽이 매매 계약 성립할 당시부터요,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재산권 넘겨줄 채무를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매매 계약 성립할 당시에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그 대등한 가치 있는 의무로서의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짊어지죠. 교환은요, 재산권을, 대등한 가치 있는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교환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 서로 부담하는 거죠. 임대차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채무를 짊어지죠. 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채무로 짊어지죠. 이 두 개가 대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뭐예요?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그럼 편무계약은 어떤 게 있냐?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증여예요. 증여. 증여는 증여 계약할 당시, 성립할 당시에 보면 증여하기로 한 증여자는 재산권을 넘겨줄 채무를 짊어져요. 그러나 그 상대방 수증자는 아무런 채무를 짊어지지 않아요.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러니까 증여계약은 그래 편무의 대표적인 거죠. 예. 물론 뭐 사용대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요. 쌍무계약은요. 당연히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상계약에는 쌍무계약도 있고 또요 편무계약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유상계약이 편무계약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법적으로 본다면 현상광고계약 여기 들어가요. 현상광고계약을 계약으로 보는 한 현상광고할 당시에는 이 계약을 성립시킬 때는 현상광고를 붙이는 사람이 자기가 채무를 발생시켜요. 자기 채무를 발생해요. 근데 상대방 현상광고에 지적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 행위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그 일을 상대방이 지금 당장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 현상광고를 붙이는 광고주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은 뭐예요? 그 반대 정해놓은 그 광고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그 상대방이 행위를 해줘야 돼요. 광고주한테 해주면 그러면 서로 간에 뭐예요? 주고받는 관계 되죠. 그러면 현상 광고 계약을 실행하는 전 과정을 보면 광고자가 급부 이행을 하고 상대방 정해진 행위 내용대로 상대방도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광고자도 주고 그 상대방도 광고 속에서 정해놓은 행위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계약이죠. 그런데 현상 광고 성립할 당시에 보면 광고자만 자기가 이런 일 해준다면 내가 이런 부담을 지겠습니다 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광고자 자기만 부담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는 발생 당시에 현상 광고 계약 당시에 이 계약 행위할 당시에 보면 광고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무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계약 안에는 편무계약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그러나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건 안 돼요. 왜? 편무계약도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현상광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식이 뭘까? 이거 왜 이렇게 나눌까? 여기에는요, 쌍무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요, 쌍무계약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상. 그게 뭐냐면 동시행 항변권 제도예요. 동시행 항변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위험 부담의 문제라는 것도 위험 부담의 제도요. 이것도요. 쌍무계약에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요. 편무계약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이걸 판단할 때는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죠?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되냐 짊어지지 않아도 되냐 이래야 되겠고요. 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그럼 유상계약이면 뭐가 들어가죠? 이거잖아, 이거.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쌍무계약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에는 뭐도 적용된다. 그래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겠죠. 그죠? 이게 어디에 적용된다? 쌍무계약에 적용된다. 편무계약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별할 시기가 있다. 구별의 시기라는 것은 구별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이유가.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있죠.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의사의 합치.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걸 합의라 그러죠. 합의로만 계약 성립이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요물계약, 이 요물계약이란 것은요, 계약을 성립시키려면 반드시 급부이행이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급부이행이니까 뭐예요?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까요? 바로 합의뿐만 아니라 그 합의된 내용대로 급부이행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게 존재해야 계약이 드디어 성립한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구별 시기가 뭐예요? 계약 성립 시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버리잖아요. 바로 그죠? 그러나 요물계약은 그렇지 못하죠. 요물계약은 반드시 급부이행이라는 행위까지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물계약은 좀 특이하다 그죠? 보통 우리 민법상을 보니까 계약금 계약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전세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대물변제,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만 대물변제 행위도 여기 들어가요. 대물변제 계약이라 하기도 하죠. 대물변제 계약. 이것도 요물계약의 성질이 있어요. 또 현상광고도요. 이게 현상광고 계약이라 하죠. 현상광고도 역시 요물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요. 이런 내용으로 다수결은 이렇게 요물계약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또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우리 민법에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에 합치되어서 합의되었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 계약. 요식이란 것은 방식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행위를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요식 계약이라고 그래요. 뭐 요식 계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우리 민법 총칙에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갑니다만 요식 계약은 법인 설립 행위에 보면 요식 행위가 있어요. 이게요. 또 엄수표 행위도 요식 계약성을 띠게 되죠. 요식 행위. 그렇죠?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식.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또는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 뭐 수표 발행한다든가 엄 발행하다든가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다 성격상 요식이라고 그러죠.
분류식은요,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요. 방식에 의하실 필요가 없다. 법에 특별한 방식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또 이게 대부분은 여기 들어가요. 대부분의 계약은 분류식이죠. 요식 행위에는요, 우리 민법에 저기 뒤로 신문법에 가면 요식 행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민법에 있는 계약 있죠? 14가지 유명 계약, 전형 계약은 분류식 계약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계약서 안 써도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요.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있는데, 이것은요,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목적 실현이 한 번의 급부 실현으로 급부 이행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해버리고 그 계약은 이제 더 이상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매매, 대금을 한번 지급해버리고 재산권 이전해버리면 각자 그죠. 한번 해버리면 그 매매 계약 효력은 이제 끝나버렸죠. 매매가 관계없이 이제 소멸해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일시적 계약을 해요. 한번 급부해야 할 내용을 한번 급부만 하면 그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 이걸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에요. 교환 계약도 마찬가지죠. 교환 계약도 일시적 계약이에요. 그런데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급부 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실현돼야 돼요. 실현되어야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된다라는 그러한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을 빌려줘가지고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임대인은. 또 임차인은 뭐예요? 차임을 계속 줘야 되죠. 사용하니까.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뭐 반복적으로 지급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계속적 계약을 한다.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에서 구별한 시기가 뭐냐? 일시적 계약을 없앨 때는 해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요. 해제 제도. 그런데 계속적 계약에서는요, 해지라는 제도를 이용해요. 해지. 계약을 실효시킬 때, 여기는 해제의 제도를, 여기는 해지의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물론 계속적 계약일 때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아주 깊게 요구되겠죠. 깊게. 신뢰 관계가. 여기는 신뢰 관계가 그다지 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행해버리면 끝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매할 때 뭐 누구 믿고 하나요? 그렇죠? 특별히 믿을 필요 없죠. 급부 이행하고 줘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나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속 급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 관계가 아주 강력하죠. 그리고 계속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이라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는 필요 없지만 사정 변경 이런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자, 뭐 이런 내용들로 비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계약의 종류, 유형들을 살펴봤어요. 약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약 자유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계약을 성립하는 모습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